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진행 방식은 매주 한 장씩 줄거리와 내용을 소개할 계획인데, 이 작품이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 해서 18주 정도가 걸릴 예정입니다. 평소 율리시스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이 작품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주 한 장씩 먼저 보시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위해 제 소개를 잠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 작품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중 한 명이라는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 책은 총 5번 읽었고, 지금까지 이 책을 주제로 3번의 온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임 때마다 첫 시간에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학위나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이 작품을 다만 감동적인 소설로 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설로 읽어도 들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한 작품이라는 건 미리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책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지도 며칠 있으면 곧 100년이 되는데요. 1922년 발표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1904년 6월 16일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서 만 하루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은 각각 스티븐과 블룸 그리고 몰리입니다. 이 작품은 총 3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인 일부는 주인공 중 한 명인 스티븐이 보내는 오전 시간과 현재 스티븐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5장까지는 본론격인 2부인데요. 2부에서는 스티븐과 또 다른 주인공인 블룸이 서로 스칠 듯 말 듯 하며 각자 하루 종일 더블린 시내를 배회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부는 16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3부에서는 스티븐과 블룸이 만나서 정신적인 부자 관계를 맺는 것과 마지막 장인 18장에서는 블룸의 아내인 몰리의 기나긴 독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이 작품 제목인 율리시스는 그리스어인 오디세우스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이 작품 역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의 방황이 20여 년간 지속되었다면 조이스는 이 방황을 만 24시간으로 압축했습니다. 흔히 오디세우스의 방황을 인생에 비추어 설명하곤 하는데요. 조이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단 하루에 담으려 시도한 것이죠. 참고로 새 주인공의 역할을 오디세이아와 비교해보면 블룸은 주인공 오디세우스 역할을, 스티븐은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그리고 블룸의 아내인 몰리는 역시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오디세우스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오디세이아의 전체적인 구성을 가져오긴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아직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책을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될 거니까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소설은 끊임없이 방황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결국 만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맥락을 놓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일단 이 정도로 배경 설명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의 모든 장에는 세부 제목인 표제가 달려 있는데요. 1장의 표제는 텔레마코스입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죠. 내용은 역시 텔레마코스 역할을 맡은 스티븐의 이야기이고요. 시간은 오전 8시입니다. 스티븐이 아침을 맞이하는 장소는 더블린의 샌디코프 해변에 위치한 마텔로탑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텔로탑은 과거에 바다를 통해 침입해오는 적들을 감시하고 또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일종의 방어기지인데요. 현재는 스티븐이 임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마텔로탑이 가진 상징성을 통해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븐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가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이곳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입니다. 둘 다 중요한 얘기라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티븐은 왜 이런 불편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율리시스보다 먼저 발표된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주인공 이름도 스티븐이고 둘은 같은 인물입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의 이야기고 율리시스는 그 이후입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은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태어난 대단히 똑똑하고 장래가 유망한 소년이었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함께 예술적인 재능, 그리고 깊은 신앙심도 함께 지니고 있었고, 한편으론 대단히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작가 자신의 이야기죠.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이런 소년이 어떻게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했는지에 관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당시 영국의 지배하에서 고통받던 아일랜드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와 역시 종교를 통해 아일랜드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영국으로 인한 극심한 종교 활동이 묘사됩니다. 친일파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아야 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면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스티븐은 영국과 친영파, 그리고 민족주의자,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해 냉정한 중립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향후 조이스의 예술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세익스피어의 거울론처럼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듯 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독자들과 특히 아일랜드 국민들은 조이스의 작품 속에 담긴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스티븐의 가족은 점점 몰락해 갑니다. 한때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집안을 일으킬 꿈을 꾸기도 하지만 역부족일 뿐더러 마치 카프카의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만 당할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결국 스티븐이 선택한 길은 신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기도 했고 또 어려운 집안에 커다란 명예가 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신부가 되는 선택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고뇌하는 스티븐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내 스티븐은 예술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어렵게 지내고 있는 가족들을 모른 척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술가가 되고 싶은 욕망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랑스 파리로 떠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조국 아일랜드를 가장 중립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일랜드 밖에서 바라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스티븐의 정식 이름은 스티븐 데덜러스입니다. 이 이름에도 역시 그런 고뇌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스티븐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성 스테파노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데덜러스는 저 유명한 이카로스에게 날개를 만들어준 아버지 다에달로스의 이름입니다. 다에달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기술자와 예술가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자신의 분신이 될 인물에게 최초의 순교자와 예술가가 합쳐진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종교와 예술 사이에서 갈등했던 자신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전적 소설인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아일랜드를 떠나겠다 결심하는 스티븐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율리시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술가가 되기 위해 조국 아일랜드를 떠난 스티븐은 가진 것도 없이 파리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내용이 담긴 전보였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더블린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임시로 이 마텔로탑을 빌려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암으로 고통받던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 스티븐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머니는 스티븐에게 자신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 요청하는데요.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키기로 결심한 스티븐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한 것이죠. 논란이 많은 장면인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븐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한 이유가 종교의 중립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라기보다는 몹시 당황한 22살 어린 청년의 머뭇거림 때문이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요. 자기 신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그 신념을 보다 확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스티븐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요. 마텔로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멀리건이라는 친구에게 엄마 살해자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파리에서 살다가 급하게 아일랜드로 돌아온 일,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이나 마텔로탑에서 살게 된 사연들은 책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펼치면 낯선 내용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배경을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스티븐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의 원인과 왜 마텔로탑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마텔로탑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과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의학도인 멀리건과 아일랜드 민속 문화를 연구하러 온 헤인즈라는 영국 청년입니다. 멀리건과 헤인즈 두 사람은 스티븐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모습 또한 매우 상징적입니다. 멀리건은 아일랜드인이지만 영국 지배를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헤인즈는 말 그대로 영국인이니까 스티븐이 지키고 있는 마텔로탑, 그러니까 아일랜드를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그 곳이 이미 친영파와 영국인들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요. 이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은 멀리건이 마텔로탑 옥상에서 면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904년 6월 16일 오전 8시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스티븐과 대화가 이어지고요. 이 대화 속에는 어머니의 임종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은 스티븐에 대한 멀리건의 비난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스티븐은 꿈속에서 자신을 찾아와 꾸짖는 듯 말없이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1장에는 스티븐이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 첫 장면에 등장하는 엘시노어를 떠올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치 햄릿 왕자처럼 존재론적 고민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햄릿은 앞으로도 계속 스티븐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식사 자리에는 우유 배달을 하러 온 노파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일랜드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 영국인 헤인즈가 노파에게 아일랜드 고유어인 게일어로 말을 겁니다. 게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인과 아일랜드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정작 게일어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일랜드 노파의 모습을 스티븐은 말없이 바라봅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마텔로탑 앞 바다에서 목욕을 하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정도로 수영 실력이 좋았던 멀리건은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고 스티븐은 목욕을 거부합니다. 이쯤에서 스티븐의 외모나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스티븐은 현재 검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상복을 입기로 결심했고요. 그리고 스티븐은 씻지 않습니다. 과거의 수도사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씻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스티븐이 씻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상복을 입은 채 씻지 않고 물풀의 나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스티븐의 모습은 말 그대로 종교적 이미지를 상징하고요. 그가 입은 상복은 후에 또 다른 이유로 상복을 입고 있는 불룸과의 연관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티븐의 월급날입니다. 스티븐은 생활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월급날이자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앞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상복을 입기로 결심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그 1년이 며칠 남지 않았고 이제 다시 파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진 것이죠. 스티브는 그 월급을 아낄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다 퍼마실 생각이죠. 이 술자리는 나중에 블룸과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스티븐에게 돈을 아낀다거나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인연을 끊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않고 떠날 생각입니다. 결국 목욕을 마친 멀리건과 정오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스티븐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섭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데요. 이때 스티븐의 마음을 눈치챈 멀리건은 스티븐에게 열쇠를 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스티븐에게 이 말은 멋대로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이제 열쇠까지 내놓으라는 말로 들렸겠죠. 그리고 스티븐은 나는 오늘 밤 여기서 자지 않겠다 결심하고요. 1장은 찬탈자라는 단어로 마무리됩니다. 찬탈자란 당연히 멋대로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는 멀리건과 헤인즈 같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다만 여기서 스티븐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친형파나 영국인에 한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기로 결심한 스티븐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율리시스 1장 텔레마코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1장에서는 저 유명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문장이 꽤나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분량이 매우 작으니까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 2, 3장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조이스 특유의 문체에 익숙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2장 네스토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